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네, 이번 주도 참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였고, 우리나라 증시는 잭슨홀이라는 미팅을 앞두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또 젠슨항의 입을 앞두고 좀 관망하는 그러한 흐름이 짙었습니다. 그죠? 네, 관망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좀 만들어지는 그러한 흐름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의 이벤트는 일단 끝이 났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죠. 아마 금요일 밤에 우리 가족분들도 다른 거 못 하시고 과연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마 거기에 촉각을 또 세우시고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고, 그 이야기와 함께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디를 또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에 대한 것까지 한번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파월이 발언 이후에 더 상승폭이 상승이 더 확장이 됐다, 상승이 더 강해졌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라는 건데, 그 아래쪽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드의 체어맨인 파월은 시그널이 좋다라는 건데, 뭐 레이트 컷입니다. 그죠? 금리를 인하, september이네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왔다라고 드디어 좀 그러니까 2년 전에 잭슨에서는 금리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증시를 출렁이게 만들었고, 이번에는 금리 인하의 시점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 시장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안도랠리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fall 했다,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좀 이어졌고, 사실은 엄청나게 뭐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들은 아니었고요. 지금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해왔던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대부분 할애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2020년 3월이죠. 2020년 3월입니다. 3월 팬데믹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다 했고, 지금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효과가 나오고 있다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발언을 해왔었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내가 했던, 우리 연준이 했던 그 당시에 판단이 옳았다 정도의 뉘앙스를 이번 연설에서 풍겨줬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상당히 뭐죠? 연준이 하고 있는, 파월 의장이 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또 시장에 보여준 연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연준의 지금의 분위기는, 중앙은행의 큰 목표는 그죠?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최대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고용에 대해서도 분위기는 지금은 해고가 막 증가해서, 기업들의 해고가 막 증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업률이 올라오는 것도 구직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기업들이 그동안은 막 구직자들을 채용을 엄청나게 하던 것을 페이스를 약간 조절을 하고 있다, 뭐 그죠? 그런 현상 때문에 실업률이 약간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 해줬고, 자, 이 전체적인 뉘앙스를 판단을 해봤을 때 50bp, 50bp 빅컷이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50bp의 금리의 인하 가능성은 보다 25bp의 인하를 하지 않을까, 뭐 정도의 시장의 생각을 이 연설 이후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왼쪽 하단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때가 왔다,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왔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고, 앞으로 금리 인하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금리의 그러면 인하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에 할 것인지 25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올
물가보다는 그죠? 물가보다는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으로 이제 연준이 보는 데이터들은 넘어왔고 그 데이터들로 인해서 그 금리의 인하폭은 결정이 된다. 뭐 이 정도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힌트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시장의 반응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뭐 초반부터 강세로 출발했다가요. 네, 3대 지수가 그죠? 한 점심 무렵에 살짝 밀렸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땡겨 올려서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강했던 시장만큼 회복하고 지수는 3대 지수가 오래간만에 1% 이상 강세 흐름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 우리나라 내일 시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지금 보시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서 볼까요? 네, 금리 전반적으로 미국 국내위 자, 화면을 통해서 이따가 좀 한번 볼 텐데요. 자,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5년물, 10년물, 30년물 금리가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러셀 지수가 아까 다우와 S&P, 나스닥은 1%대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러셀 지수는 뭐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자, 달러가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나? 자, 금리부터 먼저 잠깐 한번 볼게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금리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니까. 네. 자,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9시가 여기고요. 9시가 여기고 요 시간대 발언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10년물 금리의 반응 한번 보세요. 3.85%에 있다가 밑으로 푹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짝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서 3.80에서 끝이 났습니다. 1년 내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고 네. 파월 의장의 발언에 퉁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연준의 이 정책을 잘 반영하는 2년물 금리도 하루 동안의 흐름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9시 이후에 4%대에 있던 4% 초반에 있던 금리가 순식간에 푹 떨어져서 3.92. 금리 인하를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돈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미국의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게 중요하죠. 그죠? 미국의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 DXY. 네. 어느덧 자, 이게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 초, 6월 말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 주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106에 있었는데 106에서 100까지 순식간에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 자, 요것도 보이시죠? 조금 전에 금리 10년물과 2년물이 발언 이후에 순식간에 뿡 떨어졌는데 달러도 101.40에 있다가 100까지 훅 떨어져 버렸습니다. 금리 하락, 달러 약세. 이게 지난 금요일 밤 미국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달러 약세에 따라서 엔화가요. 네, 엔화 한번 볼까요? 엔화. 네, 엔화가 이렇게 강해버렸네요. 그죠? 네, 엔화가 달러 엔이니까 앞에 통화 중심으로 차트의 흐름을 보면 된다라고 우리 가족분들하고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차트가 내려오는 그림이니까 달러 엔 앞에 있는 달러가 약한 거고 엔화가 144엔으로 강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엔화가 위로 올라가야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엔캐리가 조금 주춤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엔화가 다시 고개를 달러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숙이는 모습이 금요일 밤에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원화까지 한번 보죠. 원화는 이번 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북 떨어졌는데 간밤에 마찬가지로 1340원 부근에 있던 우리나라 원화도 1320원대까지 푹 떨어져 버렸습니다. 원화의 강세가 나타난 거죠. 네. 자, 보통은 이제 이 원화의 강세는 외국인들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와 동조화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있을 젠순항 이벤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문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이렇게 강해진다라는 것은
주식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 차익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한데 너무 가파르게 원화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반기에 시장의 모멘텀 중에 하나가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로 인해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자, 1분기 실적 발표 끝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제가 판서를 잠깐만 해드리면, 자,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끝났고, 네, 2분기 실적이 끝난 시점에서는 1분기만큼 뭐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요. 네, 실적 호전주들이 막 달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자, 24년 1Q 실적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움직였던 섹터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네, 변압기와 같은, 변압기 등 전력기기, 그죠? 네, 있었고, 또 화장품, 네,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뭔가요? 음식료, 그죠? 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수출 관련된 숫자가, 자, 변압기 미국에서 엄청 인프라 투자 나오면서, 그죠? 데이터 센터, 뭐 AI 투자로 인해서 뭐 스토리, 네, 화장품도 미국과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향 수출, 네, 음식료도 삼양식품 뭐 등등 수출, 네, 모멘텀이었습니다. 근데 수출은, 우리나라의 수출은 1달러에 네, 1,400원에 수출하는 거랑 지금처럼 1달러에 1,320원에 수출하는 거랑, 수출로 인해서 원래는 내가 라면 하나 팔면 1,400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라면 하나 팔면 1,320원을 받잖아요. 똑같은 숫자를 팔더라도. 그러면 수출로 인한 모멘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약간 슬로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대표적으로 자, 반도체, 자동차, 이거 뭡니까? 내수입니까? 수출입니까? 내수도 있지만 수출도 많잖아요. 그죠? 이들도 숫자가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덜 나올 수 있는, 지금 3분기 말 환율이 만약에 1,300원까지 떨어진다고 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숫자는, 그죠? 좀 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멈칫하는 건지, 그죠? 아니면 엔캐리가 아직은 좀 있는 건지 등등, 조금 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원화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1,320원이잖아요. 그죠? 예, 주말에 환율이 1,320원대로 끝이 났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1,3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 1달러를 가지고 네, 주식을 사뒀는데, 네, 이렇게 1,320원에서 사뒀는데 지금 1,300원까지 떨어졌어.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그대로 있다는 전제하에 주가는 그냥 그대로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식을 팔고, 네, 주식을 팔고 요걸로 다시 바꿀 때, 달러로 다시 바꾸게 될 때는 1,320원이 아니라 1,300원어치 주면 되잖아요. 그죠? 1,300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1,320원어치 주식을 많이 사놨는데, 네, 우리나라 원화가 약할 때,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떨어지니까 막상 1달러로 바꿀 때는 1,300원만 주면 되니까 요만큼의 20원만큼의 한 차익이 나오는 거죠. 주가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원화가 강세 기조가 나타날 때는 적어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멈추거나 관망 정도 해줘도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인데, 자, 다음 주부터, 그죠? 내일부터 펼쳐지는 흐름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될지, 요것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좀 저렇게 움직임 때 같이 좀 동조화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한번 그 부분들,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액션은 어떨 건지, 그죠?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 환율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자, 먼저 이쪽을 한번 보면요. 아까 자료를 다시 한번 가서 보면, 네, 자, 여기 큰 뉴스 세 가지 중에 안 본 게 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요 뉴스. 네, 요게 바로 금리하고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산업, 섹터, 업종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US 뉴 홈 세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 집인가? 네, 신규 주택 판매가 네, 그 뭐예요? 1년 하이라고 하네요. 네,
작년 뭐 하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택 쪽이 뭔가 미국도 꿈틀꿈틀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주택은 주로 모기지 금리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이 모기지 금리는 어디에 연동을 받게 되면 시장 금리에 연동을 하게 됩니다. 네. 시장 금리를 반영해서 모기지 금리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10년물 금리의 흐름을 봤잖아요. 어떻게 됐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시장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움직이고 떨어지고 있으니 모기지 금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고 있겠죠.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의 스탠스를 미리 반영해서 시장 금리를 반영해서 모기지 금리도 최근에 하락하는. 그래서 이번 주에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냐면요, 기존에 있던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또한 늘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거기 이어서 이제 신규 주택 판매도 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리가 높은 높은 금리로 인해서 뭐라 해야 되나? 가격을 사기가 좀 집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심리가 쉽게 집을 좀 사지 못했는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죠? 고금리로 인해서 주택 구매를 조금 멈췄던, 망설였던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제 집을 좀 사야 되나? 이런 심리를 자극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도 꿈틀꿈틀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움직였던 뉴스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도 오늘은 금리와 관련해서, 금리의 하락과 관련해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쪽으로 포커싱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 쪽, 우리가 주택 쪽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데이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 데이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해주식부터 먼저 카테고리부터 이걸로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주택 건설 자재. 어우, 장난 아니죠? 자, 이 캡처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주택 건설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여기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건자재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홈빌더 ETF, 주택 건설과 관련된 ETF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차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빵! 이렇게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왜? 종가는 직전 고점의 종가는 여기였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금리 인하 기대감, 하락 기대감에 이 주택 ETF XHB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좀 불안하니까 미국에 있는 주택 관련된 ETF, 주택 관련된 ETF를 좀 사고 싶어. 그러면 XHB. 요거 홈이죠, 홈. 홈빌더니까, 홈빌더.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어떻다?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종가점을 뚫고 끝이 났다. 그 다음, 닥터 호턴이라는 기업, 어떻게 됐습니까? 오, 난리 났죠? 이미 이번 주 초반에 정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레나, 정고점 돌파해서 신고가, 그죠? KB홈, 아직 정고점을 돌파는 못했지만 거의 정고점 돌파가 임박한 모습. 그죠? 자, 그 다음에 톨브라더스 정고점 뚫어버렸네요. 보이시죠? 정고점을 다 뚫어버렸습니다. 뭐 등등. 자, 모기지 관련된 뭐 기업들 등등 다 정고점을 뚫어주는 그럼 리치 모기지 관련주들도 건자재. 자, 요거는 건자재 기업입니다. 정고점 뚫었죠? 그 다음에 모호코 인더스트리 5%, 아메리칸 타워, 리치 모기지 관련된 기업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이 섹터의 방향성이
미국에 있는 한국의 섹터가 미국에 있는 섹터의 방향성과 거의 정도 동향을 같이 동조화된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금리의 하락과 함께 영향을 받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건설, 건자재를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료를 지난번에 이번 주 언젠가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등락률은 금요일 게 아니라서 이거 무시하면 되고요. 어쨌든 대표적인 주택 건설 관련된 기업들, 국내 주택 건설 관련된 기업들도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저렇게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리 연준이 인하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우리가 인하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기대치가 우리 주택, 우리가 좀 전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미국의 모기지 금리 떨어지면서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뭐 국내에도 금리가 만약에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높은 금리에서 주택 구매나 이런 부분들을 좀 미뤘던 부분들은 심리가 살아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이미 이 주택 관련주들 먼저 선반영이 돼서 이미 바닥에서는 꽤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죠? 자, 요 지표들도 좋아지겠죠. 주택 착공도 YOY로 더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 보여드리고 있는 담보대출 증가율, 담보 받아서 그러면 나 집 사봐야지,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런 기대감도 생기겠죠. 왜?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증가율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금리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 돈 좀 빌려서 나 한번 투자해볼까? 집 사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택 매매 거래 지수도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지표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주택 건설 쪽에서는 여전히 안 좋은 지표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 관련된 지표가 10개가 있는데 원래 초만 하더라도 자, 10개 지표가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최악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황이 최악이었고 다들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관심이 없는데 항상 최악이고 관심이 없을 때 시클리크를 좀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한두 개 정도가 지표들이 돌아서기만 하더라도 최악은 지났네? 근데 너무 빠져있네? 시장에 관심도 없네? 그죠? 이럴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고 요게 바로 오늘 원래 건설한테는 그죠? 상반기였겠죠. 2분기 뭐 이런 시점이었겠죠.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닌데 다 좋은 게 돌아서면 이미 주가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늘 위로 가 있겠죠, 이미. 그죠? 하늘 위로 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최악에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할 때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먼저 선행성이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PBR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주중에 요거는 만들어 놓은 거니까 8월 21일 기준이니까요. 요거 순매수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고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나 이런 거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국내 건설 중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거의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한때 엄청나게 힘들었던 큰 사고와 함께 그죠? 힘들었던 HDC 현대산업개발이 누가 뭐래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금요일에도 이번 주 금요일에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최악이 언제였습니까?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죠. 1분기와 2분기 여기가 결국에는 지표가 한 개씩 두 개씩 이제 돌아서는 그런 약간의 신호가 나왔을 때가 그죠? 저 정도가 2만 원 밑이었죠. 17,000원, 18,000원이 아마 좋은 기회였고 그것보다 더 최악의 기회는 저기였습니다. 엄청 안 좋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작년도였죠. 작년 하반기. 근데 거기에서는 뭐 다른 것들 워낙 막 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잘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마 좀 본다라면 앞으로도 지금 건설을 바닥에서 못 사서 후회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싶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가구 인테리어 이런 쪽들도 최근에
최악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2B 쪽으로 그들이 좀 대응을 하면서 원재료 있잖아. 가구나 인테리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의 가격은 좀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마진이 조금씩 최악은 벗어나다 보니까 뭐 가구 인테리어 쪽들이 조금씩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저는 이제 시멘트 쪽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시멘트. 왜? 어쨌든 건설이 국내에도 Q를 주택 물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멘트 관련된 부분들도 건자재로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금요일 날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하루 쉬었다가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건자재 쪽 움직임은 한번 우리가 계속 같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또 하나의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어디가 될까요? 자, 당연히 누가 뭐래도 제약 바이오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금리 인하 한 축은 건설과 건자재고 한 축은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약 바이오는 뭐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던 부분입니다. 금리 하락의 대표적인 금리의 하락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모멘텀이 뭐가 있죠? 9월 달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국내 바이오텍의 반사 수혜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있죠. 또 하나 모멘텀 뭐였죠? 자, 첫 번째 모멘텀 금리 하락, 두 번째 모멘텀 방금 말씀드렸던 9월 달에 미국의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 여부. 자, 세 번째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였던 게 이거죠. 국산 항암 신약 최초로 FDA 승인을 받는 이벤트가 만들어졌고, 야, 우리나라 바이오도 이제 될 수 있네, 가능한 거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기대감을 올려준 부분이 이벤트가 생긴 거죠. 기대감을. 지금까지는 우리 과거에 실패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한양이 발표된 다음 날 이렇게 됐고요. 빼따꼼플리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잖아요. 오스코텍. 보통 저도 기술적으로 이런 음봉들이 나오면 요거 돌파되기까지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워낙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 좀 행보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완전히 이 음봉들을 다 밟고 뚫어버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보여줬던 게 당일날 유한양의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으로 다른 쪽은 올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수급으로 과거처럼 빠진다고 같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차별화되면서 오히려 기대감이 야, 바이오 우리도 될 수 있구나, 블록버스터의 신약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다. 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이오텍은 올라간다, 금리 떨어질 때 바이오텍은 올라간다 라는 것을 학습 경험을 했고, 자, 금리 떨어지면 금리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러면 앞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이 이제 좀 덜 드니까 기술 거래가 많아지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빅파마들이 이러한 자금 여력이 좀 좋아지면 기술을 사가는 그런 이벤트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기업 자체를, 바이오 기업을 자체를 M&A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감소하다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블록버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적응증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비만 치료제 케이스를 들면 비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제2형 당뇨에도 이번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고, 심혈관 치료에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던 것처럼 적응증이 확장이 되면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고, 첫 해에 매출이 어느 정도 찍히면 가능성을 볼 수 있고, 뭐 글로벌리 영업력 등등, 그렇게 됐을 때 보통 FDA 승인 받고 블록버스터 신약이 되는 데 있어서 약 3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봤을 때 1조 원의 매출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제품 후보군으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자, 요거는 키움증권의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한양의 이번에 기술 승인, FDA 승인 받았던 렉나자, 그 다음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이런 것들이
1조 원 매출에 근접하거나 앞으로 한 2, 3년 안에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 라고 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바이오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유한양인가 오스코텍도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미국 진출하면 국산 신약이 수익성이 이제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SK 바이오판과 셀트리온을 좋게 보고 있고, 유한양인과 녹십자도 숫자가 다 나오는 기업들을 탑픽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마지막으로 차트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SK 바이오. 자, 시장이 이제 바이오 심리가 조금만 회복되니까 SK 바이오팜도 종가 기준으로 한 3일 정도 이렇게 오스코텍하고 이제 유한양의 매물 소화할 때 약간 쉬었다가 5일선 잠깐 깼다가 바로 종가 기준으로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에 아주 좀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확장을 해서 앞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찾는 그런 그림들이 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뭐 바이오주들이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그 다음에 앱클론,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미 공부를 했던 뭐 뷰노, 뭐 이런 종목들, 공부를 했었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여기들까지 제가 하나씩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소개를 드릴 거고요. 자, 그게 부담스럽다면 가족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ETF로 바이오는 하시는 게 좀 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는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이렇게 경신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별 바이오를 하기 어렵다라면 바이오 ETF라도 조정받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것도,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ETF 구성 종목을 통해서 보면 되거든요. 네. 주로 보시면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이런 종목들 편입하고 있죠. 유한양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려면 이 ETF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뭐 소프트웨어 쪽 게임도 될 수 있고 인터넷 플랫폼도 될 수 있는데요. 그들도 금리 상승 구간에서, 금리가 막 올라가는 구간에서 대표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업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 게임 이쪽도 저는 금리 앞으로 인하와 함께 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쪽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제가 넥슨 게임즈나 뭐 뷰노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주 또 일발 장전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은 주간진 시황 마무리하고요. 가족 여러분들 남은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발 장전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